산자락 정자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탁자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은 수십 명의 인물들이 시회를 열고 있네요. 정확한 윤곽선과 엷은 채색이 산뜻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집니다. 30명의 한양 문사들이 모인 1853년의 수계회는 서성으로 불린 중국 왕희지의 난정 수계가 열린 지 150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모임이었고, 이를 꼼꼼한 묘사로 유명했던 해산유숙이 27세에 그렸습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동자가 차를 다리고 있고 바위에 걸터앉아 담소를 나누는 두 선비도 보이네요. 그림 오른쪽 아래 몸을 숙이고 붓을 쥔 인물이 바로 유숙입니다. 이 무렵 중인계급에서도 선비들처럼 시를 짓고 우아하게 모임을 하는 시회가 많이 생겨났고, 유숙 역시 벽오사라는 시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궁중화가인 유숙은 다양한 여항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19세기 화단을 이끌어갔는데요. 전기, 조희룡, 허련 같은 다른 여항 화가들이 김정희의 가르침 아래 사회적 남종 화풍을 그렸던과는 달리 보수적인 궁중 화풍의 전통을 오랫동안 고수했습니다. 영특한 송골매가 꿩을 덮치는 장면을 그린 홍관적은 그의 보수적인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길게 드리워진 나뭇가지 위에 눈매가 날카로운 매 한 마리가 앉아 아래쪽으로 날아가는 꿩을 가만히 쏘아보고 있네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몸을 아래로 기울인 모습이 이제 곧 내려갈 기세인데요. 위험을 감지한 듯 꿩은 다급한 모습으로 날개를 퍼덕입니다. 화면 속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지만 화가는 예리한 시선과 다부지게 가지를 움켜잡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매의 순간적인 집중을 부각시켰습니다. 가지 위에 앉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꿩의 날개는 활짝 펼쳐져 마치 푸득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죠. 화면 중간에는 날씨찬 새 밑에 누가 뛰어난 재주를 부리는가, 신묘한 모습으로 터럭을 휘날리며 영특한 생각 뼛속에 사무치누나 해산이라고 유숙 자신이 쓴 화제가 있어 긴박감을 더해줍니다. 유숙은 산수, 화조, 인물 등 여러 화목에 두루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고개를 떨구고 낮잠을 자는 승려를 그린 오수산매는 인물을 살피는 그의 눈썰미를 보여줍니다. 아무 배경 없이 인물로 화면을 채워 승려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잔뜩 움츠린 등짝을 타고 흘러내린 옷자락이 낡고 꾀재재해 보입니다. 까칠한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드문드문한 흠집과 앞이 터진 집신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은 이 승려가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왔음을 넌지시 알려주죠. 세심하게 그린 얼굴과 손발에서 드러나는 필법과 드라마틱한 농담의 변화로 표현한 옷주름의 목법을 보면 3번이나 어진 제작에 참여했던 화원 유숙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물 1199호인 홍백매도 팔국병은 유숙이 그린 유일한 매화 그림입니다. 높이 112cm, 폭 378cm의 이 병풍은 화면 우측의 궤석 위에 홍백의 매화가 핀 매화나무 2구리를 그리고 나무 줄기에는 곳곳에 녹색의 태점을 찍었습니다. 원래 매화 그림은 선비들의 문인적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19세기 이후에는 매화의 상징성보다는 장식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특히 이 작품처럼 늙은 매화나무에 홍백매를 가득 담은 병풍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서원 아집도는 원래 소식과 미불 등 저명한 문인과 승려, 도사들이 모여 시서화를 나눈 풍류 모임에 관한 송나라의 고사를 주제로 이공린이 그린 유명한 그림으로 단원 김홍도가 그린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유숙이 그린 이 서원 아집도는 소식이 시를 쓰고 이공린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그리고 미불이 암벽에 글을 쓰고 승려 원동이 강론하는 장면을 담으면서도 동산이 아니라 전통적인 일반 산수를 배경으로 재해석하여 그려냈어요. 맑은 수묵담채가 서원아집의 광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작품이죠. 한양의 중인들의 시회가 상행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중을 위한 콘서트가 유행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중산층이 생겨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세기 중반 파리에는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무료 연주회도 자주 열렸다고 합니다. 에드와르 마네의 작품 튤리리 공원의 음악회 역시 무료 야외 공연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마네 자신이며 왼쪽에 앉은 여인 뒤쪽에 보이는 사람이 보들레르입니다. 보들레르의 말대로 현대적인 삶의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이죠. 자연의 쌀을 표현하기 위해 무척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이 그림은 주제와 혁신적인 기법에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사물을 분명한 윤곽과 색으로 처리했던 기존의 그림들과 달리 몇몇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모호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발표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에밀 졸라는 이 작품이야말로 마네의 눈과 화가로서의 기질에 가장 충실한 대표작 중 하나라고 했을 만큼 이 튠레리의 음악회는 근대 미술의 시조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네가 에밀 졸라를 어떻게 그렸는지 살펴볼까요? 벽의 어두운 색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졸라의 옷, 머리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인물과 벽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옷의 검정색은 명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마치 색종이를 오래 붙인 것 같죠. 마네는 사람의 얼굴이나 옷, 책 등이 회화 내에서 갖는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상을 단순화해서 보고 그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감과 양감의 표현조차 불충분하니 당대의 아카데미 화가들이 들고 일어날 만도 했죠. 마네는 파격적인 구도와 색채 사용 등으로 흔히 인상파의 성구로 불리지만 일평생 살롱전을 통해 이름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실력 있는 화가임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살롱전에 출품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스페인 기타 연주자로 입선하면서 약간의 호평을 받았지만 1863년에 출품한 그림은 또 낙선하고 말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그림으로 평가받는 풀밭 위의 식사였습니다. 파리 교외의 공원으로 소풍 간 사람들을 묘사한 이 작품이 대중과 비평가들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점은 대낮에 누드의 여성과 함께 있는 부르주아 차림의 두 남성이었습니다. 2년 후 마네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으로 또 한 번의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침대 위에 느긋하게 누워 감상자를 지그시 쳐다보는 여인이 그리스 신화 속 여인이 아니라 파리 거리에서 만날 법한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림은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회화가 추구해왔던 원근법이나 명언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2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 여인의 몸은 훌륭하게 처리된 윤곽선과 장밋빛이 감도는 피부색의 미묘한 뉘앙스로 인해서 볼륨감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네는 이 올랭피아에서 원래는 양립할 수 없는 입체감과 2차원성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절묘하게 이뤄냈습니다. 1881년에 마네는 사자사냥을 하는 페르티제와 앙리 로슈포르의 초상으로 마침내 살롱전에서 입상하고 레종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영광도 잠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마네는 최후의 걸작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크리스털 꽃병 속의 클레마티스를 마지막으로 18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전통회화를 계승하면서도 고유한 필법과 묵법으로 맑고 담백한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했던 해산 유숙. 도시의 삶과 일상을 근대적인 조형미로 표현해 서구 회화의 예술적 혁신을 이뤄낸 에두아르 마네. 두 사람이 그려낸 19세기의 어느 빛나는 일상을 만나보시죠.